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니나, 책니나 TV입니다. EBS 다큐프라임 세계 문명사 대기획 강대국의 비밀이 강자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이 이주희, 기획 EBS 미디어, 편엔곳 주식회사 MID 미디어, 편엔이 최종현. 오늘은 강자의 조건 제1편 로마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 시민권, 한니발 파비우스 스키피오, 로마 제국의 탄생을 끝으로 로마편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잠깐만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책 읽어주는 니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실 거죠? 로마 시민권. 사비니 여인의 약탈이라는 그림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게 한 작품이 아니라는 거다. 루벤스, 다비드, 푸생 등 바로크 시대의 대가들이 모두 같은 이름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20세기 화가인 피카소도 같은 제목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그렇게 많은 화가들이 그렸다는 건 이 사건이 많은 화가들이 다투어 그리고 싶을 만큼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터이다. 사건의 배경은 로마 건국과 관련되어 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 건국된 로마는 초기에 아마 남자들만의 집단이었던 것 같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각 부족에서 밀려난 불황자들을 역시 알바론가에서 밀려난 불황자 신세였던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끌어모은 것이 로마라는 집단의 실체였다. 당연히 신부감이 부족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약탈혼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매우 야만적인 발상이지만 기원전 8세기에는 가진 것 없는 시골 총각들이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우선 잔치를 열고 이웃 부족인 사비니인들을 초대했다. 잔치가 무르익고 취기가 오르자 로마 남정네들이 사비니족 여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사비니족 남정네들도 물론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만 엉겁결에 당한 데다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말았다. 결국 후일을 기약한 채 자신들이 마을로 돌아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얼마 후 준비를 마친 사비니인들이 로마로 다시 쳐들어왔다. 보통 신화 속에서는 사비니 여인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싸움에 끼어들어 중재를 했고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히 끝난 것 같지 않다. 4차례나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신생 불황자 집단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4차례 전투의 결과는 로마 쪽의 승리였다. 헌데 그 전후 처리가 놀라웠다. 승리한 로마인들은 패배한 사비니인들에게 아예 나라를 합치자고 제안했다. 그것도 1대1로 대등하게 말이다. 고대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승자의 권리는 전혀 행사되지 않았다. 사비니인들도 신생 로마인들의 실력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왕도 로마와 사비니의 왕이었던 로물루스와 타티우스가 공동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사비니 귀족들은 그대로 로마 귀족이 되어 원로원에 들어왔다. 훗날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로마의 특성을 이야기했다. 로마 제국의 건설과 로마 시민들의 명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창건자 로물루스가 사비니인들의 사례를 통해 적들을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서라도 나라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로물루스의 선례를 따라 이 민족에게 계속 시민권을 내주었다. 키케로의 말처럼 통합 노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새로운 부족이 로마에 합병될 때마다 귀족들은 로마 귀족이 되어 원로원의 의석을 보장받았고 평민들은 로마 시민이 되어 투표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후대에 로마를 이끈 사람들은 대부분 오리지널한 로마인이 아니다. 로마 제1의 슈퍼스타 카이사르를 배출한 율리우스 가문은 알비론가 출신이며 아우구스투스 이후 로마를 통치한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건국 초기에 5천 명의 일족을 이끌고 집단 이민을 온 사람들이다. 아마 20세기 초강대국인 미국의 민족 구성이 고대 로마의 민족 구성과 가장 유사할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미국 민족이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나라 이름 뒤에 민족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무방하지만 미국만은 그게 불가능하다. 영국계, 아일랜드계, 독일계, 중국계, 한국계 미국인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미국인들에게 공통의 정체성이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인이라는 것뿐이다.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후대에 사실상의 세계제국이 된 다음에는 더 대단해지지만 포에니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3세기를 기준으로 봐도 로마 연합에는 다양한 민족이 포함되어 있었다. 로마인들과 유사한 라틴계 도시국가들도 있었고 문화적 선진 민족이었던 그리스계 도시국가들도 로마 연합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도시국가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심지어 당시로서는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갈리아인들에게조차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곤 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로마는 도대체 왜 싸운 것인가? 기껏 싸워서 이겨놓고 자기네랑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단 말인가? 뭐하러 싸운단 말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는 질문 자체에 이미 순혈주의 전제가 숨어 있다. 나와 피를 나눈 나의 형제들이 남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승리한 보람이 있다. 라는 전제이다. 하지만 이건 당장의 우월감만을 중시하는 매우 협소한 생각일 뿐이다. 중요한 건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상대적 우월감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면 남들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건 결코 도덕적인 의미에서 사회 동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실용적인 입장에서 나와 나의 공동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나와 나의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리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실용적인 것이다. 두 개의 공동체를 합쳤을 때를 단순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1 더하기 1이 된다. 이때 남들의 주의를 떨어뜨리는 것은 1 더하기 1의 결과물로 1.5를 만드는 셈이다. 1.5가 되었으니 0.5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 더하기 1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3이 되었을 때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다. 로마인들은 이 시너지 효과를 중시한 셈이다. 그래서 대등하게 패자들을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이탈리아를 제패해 나갔다. 로마인들이 관용적인 태도로 패자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민족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용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민족이나 인종 문제에 대한 이런 실용주의적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로마뿐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몽골, 영국, 네덜란드 등의 예에서 무수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인들의 통합 노선이 얼마나 철저한 것이었는가는 삼리움 전쟁의 처리 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삼리움인들은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산악 민족이었다. 외부와의 교역도 별로 없고 산속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말 그대로 실질 강건의 민족이었다. 스파르타인들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삼리움인들과의 전쟁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 평지에서는 무적을 자랑하던 로마군도 산속에 들어가면 골짜기와 골짜기를 날아다니는 삼리움인들에게 곤욕을 치르곤 했다. 그 때문인지 삼리움인들과의 전쟁은 무려 40년이 걸렸다. 사실 40년 동안 전쟁을 계속한다면 전쟁 전에 별 감정이 없던 사이라도 철천지 원수로 변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로마는 그토록 어렵게 삼리움인들을 굴복시켜 놓고도 그들을 동료로 받아들였다. 지도층에는 로마 시민권을 나누어 주고 로마의 지도층으로 받아들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라틴 시민권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여기까지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다. 삼리움인이 최종적으로 굴복한 것은 기원전 290년이었다. 그리고 26년 뒤인 기원전 264년에 1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다. 따라서 다음 해인 기원전 263년에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지도할 전시 지도자를 집정관으로 선출해야 했다. 그래서 새로운 집정관 2명이 선출됐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오타릴리우스 크라수스였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삼리움족 출신의 평민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집정관으로 선출될 정도면 최소한 40대 중반은 되었을 테니까 3차 삼리움 전쟁 당시에는 적군으로 참전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이 전시 상황에서 로마의 최고 지도자이자 로마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된 것이다. 로마는 이전 150년에 걸쳐 이탈리아와 동맹을 형성하였습니다. 로마가 이탈리아를 각 도시별로 정복하기는 하였으나 더 정확한 표현으론 도시별로 조약을 맺었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리움족과의 전쟁은 기원전 4세기 말 로마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리움족에 인접해 있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로마보다 삼리움족을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였고 로마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도시 국가들은 로마와 개별적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매년 로마에 일정 수의 병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로마 군대의 절반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과거의 동맹국들은 로마의 승리를 통해 혜택을 받았지요. 이들은 로마 체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강대국에 속해 있다고 여겼지요. 인구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라도 로마와 동맹을 통해 세계 권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국가들은 로마의 동맹국이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개방성과 포용성은 고대사회, 아니 현대사회에서조차 말 그대로 유래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같은 도시국가로 출발한 아테네와 비교해보자. 사람들은 로마는 훗날 말 그대로 제국이 되었고 아테네는 도시국가로 끝났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처음부터 국가 형태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아테네나 로마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도시국가라는 점이다.
도시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요점은 이것이다. 하나의 도시를 중심으로 그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들이 주권자인 국가. 아테네는 이런 국가 형태를 건국 초기부터 멸망하는 시점까지 유지했다. 로마도 건국 초부터 도시국가로 시작했고 사실은 매우 오랫동안 도시국가라는 형태를 유지했다. 심지어 분명한 제국으로 기능했던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시대에도 국가의 외형은 도시국가였다. 이렇게 내실과 외형이 너무 괴리가 심해진 것이 기원전 1세기 내전의 원인이었고 그걸 제국의 형태로 변화시킨 게 아우구스투스이다. 다만 이것은 먼 훗날의 일이고 포에니 전쟁 당시에는 내실이든 외형이든 모두가 도시국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테네나 로마는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존재들이다. 로마가 로마 연합이라는 연맹체의 맹주로서 이탈리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전성기의 아테네도 연맹체의 맹주였다. 연맹체의 이름은 델러스 동맹. 그런데 동맹 내에서의 관계는 로마와 완전히 딴판이었다. 우선 시민권에 대한 관념이 로마와 아테네는 완전히 달랐다. 아테네 시민권은 말 그대로 순혈주의자들이 손에 있었다.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가 아니면 누구도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없었다. 심지어 전성기 아테네의 최고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조차 이 원칙 때문에 고통받아야 했다. 페리클레스는 말년에 아스파시아라는 유명한 기녀 출신 아내에게서 페리클레스 2세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테네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신세였다. 아버지는 비록 아테네의 영웅이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상속할 수 없었던 페리클레스는 대가 끊길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결국 민회에서 페리클레스가 눈물로 호소함으로써 겨우 아들의 아테네 시민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아테네인들이 얼마나 순혈주의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준다. 최고 지도자에게도 이 정도로 엄격했으니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서양 고대 철학의 완성자인 이 위대한 천재는 원래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17살에 아테네로 건너와 플라톤의 제자가 되었고 그 후 거의 대부분의 생애를 아테네에서 살았다. 리케이온이라는 대학도 세워서 아테네의 학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이토록 아테네에 큰 공헌을 한 그도 시민권자가 될 수는 없었다. 순혈주의자들의 눈에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그저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폐쇄적인 아테네도 처음부터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성장기의 아테네는 외국인들에게 무척 개방적인 국가였다. 아테네 발전의 기초를 닦은 솔론의 시대에는 아테네에 거주하는 재능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나누어 주어서 아테네에 동화시키고자 노력했다.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솔론의 시대 이후 등장한 참주 페시스 트라토스는 더욱 개방적인 정책으로 아테네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다. 아테네는 로마인들이 가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한 세기 이전 아테네가 참주의 통치를 받았을 때입니다. 초기 참주들은 폭군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귀족 세력에 반대하고 중산층을 지지하였습니다. 참주 중 한 명인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다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코린토와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당시 아테네는 그리스의 패권 국가가 아니었지요.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 아테네 내로 이주를 장려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상황이 흡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고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첨단 기술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이민 시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테네의 참주 또한 같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테네로 영입시켰지요. 문제는 아테네가 패권 국가로 성장한 뒤에 발생했다.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패권 국가의 시민은 상당한 이권을 가진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동맹국의 시민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시민권의 가치가 올라가면 초기에 인심 좋게 시민권을 나누어 주던 태도가 돌변하게 마련이다. 시민권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최종적으로는 순수한 아테네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사실 아테네의 시민권을 이 정도로 폐쇄적인 상태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페리클레스였다. 그러니 페리클레스가 만년에 겪은 곤욕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아테네가 시민권 문제에서만 폐쇄적으로 굴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아테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동맹국의 시민들을 2등 국민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폐쇄적인 시민권과 동맹국에 대한 오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 시민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논리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순수하고 우월한 존재인데 불순물들이 끼어드는 게 싫다. 라는 감정이 폐쇄적인 시민권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이방인을 열등한 불순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 내의 동맹국들에게 말 그대로 지배자로 굴기 시작했다. 동맹의 돈을 횡령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아테네에 건물을 짓고 아테네의 배를 만들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조금이라도 반발할 조짐을 보이면 가차없이 응징을 가했다. 이렇게 되면 동맹국들 역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테네가 강하니까 아테네 밑에 있지만 언제든지 아테네가 약해지기만 하면 바로 뒤통수를 치겠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지는 것이다.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맺고 다른 도시국가로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건재했던 로마와 달리 결국 분개했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은 로마와 아테네가 자기 제국에 편입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복기간 중에 로마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도시를 몰살하거나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로마에 편입되면 포용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타 지역 출신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로마 원로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를 배출한 가문도 있었습니다. 로마 엘리트들은 외부인과 어울리는 데 있어 개방적이었습니다. 제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외적인 침략에도 안정적인 제국을 이끌어간 이유입니다. 아테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시민권에 아주 엄격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아테네 인구 대부분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가 그리스 섬들을 제국에 편입시켰을 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도시국가들은 자신이 2등 시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이들은 로마의 경우처럼 협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에서 아테네의 패권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대규모 전투에서 패하자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스파르타인들은 어땠을까? 아테네인들보다 더 관용적이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못했다. 사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보다 더 심했다. 아테네에 솔론의 개혁이 있다면 스파르타에는 리쿠르고스의 개혁이라는 것이 있다. 이후 스파르타의 운명을 결정지은 개혁인데 우리가 스파르타에 대해 알고 있는 특징들은 모두 이 리쿠르고스의 개혁에 따른 결과물이다. 성인 남자들이 모두 군대처럼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거친 음식을 먹고 군사훈련에만 열중하도록 한 것이나 귀금속의 소유를 금지하고 쇠를 화폐로 사용하여 시장 경제의 발전을 원천 봉쇄한 것 등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 개혁이다. 리크루고스는 스파르타의 토지를 모두 9천 개로 나누어 9천 명의 시민에게 균등 분배했다. 이때 시민이란 물론 성인 남자만을 뜻한다. 이후 이 토지는 오직 스파르타 시민권자에게만 상속되었다. 스파르타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의 상속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시민권은 당연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아테네는 패권 국가가 된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막았지만 스파르타는 아예 초기부터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시민권이 없으면 당연히 상속권도 없다. 따라서 그나마 외국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었던 아테네와 달리 스파르타는 오직 스파르타인만이 토지를 분배받고 오직 스파르타인만이 시민권을 상속받아 토지를 소유하는 말 그대로 강철같이 폐쇄적인 국가가 되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어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상황을 구분하여 표현을 합니다. 아테네의 외국인 거주자는 그리스어로 메토이코스라고 하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집니다. 반면 스파르타의 외국인 거주자는 그리스어로 페리오이코이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의미합니다. 스파르타를 이상국가로 보았던 플라톤은 공화국을 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스파르타로 이주하지 않았던 점을 주목해 보세요. 스파르타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이주민들을 끌어들이지도 온갖 기회를 누리게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끼리만 뭉쳤어요. 매우 제한적이었죠. 이렇게 시민권을 획득할 방법을 원천 봉쇄해버리자 자연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전후한 전성기의 스파르타 시민권자는 약 8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 스파르타 시민은 기본적으로 모두 군인이므로 8천 명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불과 100년 후인 기원전 371년이 되면 스파르타의 시민권자는 1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스파르타인들이 아무리 일백당의 용사들이라고 해도 1000명을 가지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연히 그리스의 패권은 패배로 넘어갔다. 스파르타는 그 후 영원히 패권을 되찾을 수 없었다. 이들에 비한다면 로마의 시민권은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방적인 셈이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은 노예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었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의 DNA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로마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예에 대한 대우입니다. 노예제도가 훌륭한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예제도는 분명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노예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쿠스처럼 족쇄를 차고 움직임이 제한되었던 노예들의 삶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사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가사 노예들은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고 집을 관리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겐 10년간의 노예 생활 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들은 자유민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의 자녀들에겐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포용하는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인의 DNA로, 로마인의 혈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제도로 저는 이를 통해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처럼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인 제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 눈을 가진 로마인은 최상위 계층이라는 식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로마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런 개방성은 위기의 순간에 보답을 받았다. 한니발에 의해 군사적으로 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동맹국들은 로마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이들 동맹국들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획득해서 로마인으로 살고 있었다. 삼리움족 출신 집정관인 오타릴리우스 크라수스를 생각해보라. 그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로마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흔한 예에 불과했다. 동맹국들에게 로마는 이미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존재였다. 남이 아닌 것이다. 로마는 그들에게 이미 조국이었다. 한니발, 파비우스, 스키피오. 이제 다시 한니발에게로 돌아가 보자. 한니발은 칸나이 전투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상태였다. 우선 로마의 예상을 깨고 본토를 급습하여 이탈리아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또 그 이탈리아 땅에서 로마의 동맹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맹국들이 로마에 등을 돌리고 로마가 굴복하면 한니발의 웅대한 전략은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단추가 끼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카드게임에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회심의 카드를 뒤집었는데 게임은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고나 할까? 한니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로 한니발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로마가 전략을 바꾼 것이다. 파비우스의 재등장이었다.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별명은 쿤크타토르로 라틴어로 지연자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는 한니발이 명백히 더 나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로마에도 용맹한 병사들이 있었지만 한니발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와 맞서 싸우게 되면 로마는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의 병력 손실은 무의미하다 판단했고 그가 택한 전략은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회복할 시간과 훈련할 시간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니발과 대적하는 것이 아닌 관찰을 합니다. 한니발을 미행하며 그 부대 가까이 안전한 곳에서 머뭅니다. 파비우스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장소에 야영했습니다. 고지에 머물렀던 거지요. 고대에는 어느 누구도 오르막에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막에서 싸우는 건 항상 손해로 작용합니다. 병사를 지치게 하고 적군에게만 이점을 안겨줍니다. 적군에겐 자진해서 이점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비우스는 안전한 곳에 머뭅니다. 한니발이 매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당히 먼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한니발의 병사들이 물을 길러 가거나 식량을 모으러 다닐 때를 기다립니다. 한니발에게는 4에서 5만 명의 군사와 말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 공급해야 할 것이 산더미만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지 않으면 그의 군사들은 굶주리게 됐지요. 식량을 구하고 가축들을 몰아서 모아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식량이 동인하게 되면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니발은 계속해서 이동하며 병사를 보내 식량을 찾고 필요한 물품을 구해오도록 했었지요. 그 시점이 한니발이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비우스는 매복을 통해 한니발을 약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동시에 한니발은 조금씩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지요. 한니발은 더 이상 승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만큼의 위신이 서지 않았고 더 많은 로마 동맹국들이 편을 바꾸도록 설득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로마군은 조금씩 더 숙련되어 갑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훈련할 수 있는 시간마저 벌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군인 생활에 익숙해졌고 신체적으로도 탄탄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신뢰해야 하는 병사들과 함께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지휘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지휘관들 역시 보다 명료하고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전 군대가 점점 더 숙련되어 가고 있었지요. 바비우스는 로마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로 꼽힙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로마 제국의 최선인 것을 추구했으며 그의 군대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한니발의 세력을 약화시켜 종국엔 바비우스의 군대가 힘을 길러 한니발을 무찌르거나 서서히 말라 죽게 할 작정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싸움을 피함으로써 로마를 살린 쿵쿠타토르 혹은 지연자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싸움을 피한 이유가 언젠가 힘을 기르고 더 큰 군대를 형성해 한니발에 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파비우스가 이렇게 지연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동맹국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트라시메노 전투 이후에 파비우스가 지연작전을 폈을 때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국을 약탈함으로써 로마를 결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동맹의 맹주로서 동맹국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맹주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칸나이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동맹국들은 로마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한니발의 공격을 버티며 묵묵히 로마를 지지했다. 동맹국들과의 통합을 지향한 로마의 전통은 이렇게 보답받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한니발 쪽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로마만이 전쟁을 끝낼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로마도 그게 불가능했다. 한니발과 싸워서 이길 만한 장군이 아직 로마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결국 해결된다. 한니발과의 전투를 통해 단련된 것은 병사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니발의 전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속속 전쟁터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는 스키피오였다. 스키피오, 정식 이름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온 기원전 218년에 17살의 소년이었다. 한니발이 당시 29살이었으니까 12살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해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로마의 집정관이었다. 당연히 한니발과의 첫 대결은 아버지의 몫이었다.
기원전 218년에 마르세이유를 거쳐 스페인으로 파견된 집정관 코르넬리우스가 바로 그 사람이다. 17살이었던 스키피오도 아버지를 따라 종군했고 티키누스, 트레비아, 그리고 칸나이까지 한니발과의 주요 전투에 모두 참전했다. 그리고 행운이 따랐는지 로마군의 몰살로 끝난 이 전투들에서 살아남았다. 스키피오가 살아남은 것은 개인적인 행운만은 아니었다. 로마로서도 칸나이에서 스키피오가 살아남은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는 무수한 천재들이 등장한다. 전쟁도 마찬가지여서 인간에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 전투 행위에도 천재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천재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천재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 좀 엉뚱하긴 하지만 간단한 퍼즐 문제를 풀어보자. 아래 그림과 같이 양초, 압정, 성냥이 주어졌을 때 이 도구들을 이용해 초를 벽에 붙이되 촛농이 탁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문제이다.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정답은 압정 상자를 비우고 거기다 초를 세운 후 압정으로 상자를 벽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압정과 성냥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구조물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답을 알고 나면 이건 반칙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약이 오르기도 한다. 사실 천재들이란 그런 존재이다. 압정상자는 누구의 눈에나 보인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정작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압정만 보이는 게 보통 사람인 것이다. 뻔히 눈에 보이는데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천재의 능력이다. 알렉산더도 한니발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기병의 기동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면에 처음으로 눈뜬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스키피오도 천재였다. 비록 한니발의 전술을 눈으로 보고서 깨달은 것이긴 하지만 스키피오도 한니발이 가진 전술적 능력의 핵심을 깨달은 것이다. 눈으로 보고서야 깨달았다고 스키피오의 재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니발이 알프스를 건너왔을 때 스키피오는 티키누스의 소규모 기마대 접전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19살의 어린 나이에 칸나의 전투의 지휘관으로 있었지요.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미 참사의 끝을 목격했으며 한니발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평생은 한니발을 대적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존 로마 귀족 세대에 비해 그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어 가장 위험한 적을 마주했던 전쟁에 직업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 의해 아버지와 숙부를 잃는 개인적인 대가까지 치러야만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패배당한 데다 그곳에서 가문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스키피오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여 그를 스페인의 사령관으로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스페인의 당도에서 그는 한니발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혹독하게 군대를 훈련시키고 적군을 기습합니다. 적군으로부터 배우고 한니발이 무얼 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해 그 역시 똑같이 행동합니다. 한니발은 항상 로마에 예기치 못한 공격을 가하니 이를 똑같이 카르타고군에 적용시켜보자 한 거지요. 따라서 그는 카르타고 수도였던
카르타헤나를 기습했습니다. 간조 때에 몰래 후방으로 잠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 후 그는 스페인에 있던 한니발의 아우와 다른 카르타고 장군을 격파합니다. 한니발이 칸나이에서 펼쳤던 전략과 거의 비슷했지요. 자신의 군대 중심부를 약화시키고 양 날개측을 강화시켜 적군을 포위합니다. 그의 군대는 점점 강해져서 결국 한니발의 부대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는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거기서도 카르타고군을 무찌릅니다. 한 번은 카르타고군 기지를 기습하고 또 다음엔 측면에서 공격을 가합니다. 또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상 기마대로 하여금 보병대를 지원하도록 배치했던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키피오는 과거 한니발이 이탈리아인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누미디아인과 협상을 하고 자신과 손을 잡도록 설득합니다. 적으로부터 동맹군을 빼앗아 자신과 손을 잡도록 한 후 기마대를 확보하고자 했던 거지요. 이는 곧 그가 한니발과 대적할 때 사상 처음으로 로마군이 한니발보다 더 많고 강력한 기마대를 보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모두 습득하게 된 거지요. 자마의 전투에서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싸웠던 방식 그대로 싸우게 되는데 한니발은 이미 모든 유리한 입지를 잃었기 때문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지요. 이 전투는 힘겨운 전투가 되지만 스키피오에게 더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한니발을 이기게 됩니다. 지휘관의 전술적 능력이 동일하다면 결국 병사들의 능력과 숫자가 전투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 자마에서 한니발이 마주친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다. 더구나 스키피오는 교묘한 외교전을 통해 누미디아를 우군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상태였다. 이 말은 칸나이 전투에서 한니발과 함께 싸웠던 정예 누미디아 기병이 이젠 로마 편이 되었다는 뜻이다. 한니발은 결국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로마 제국의 탄생.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와 함께 2차 포에니 전쟁은 끝났다. 고대 최고의 명장이라는 한니발조차 로마를 굴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한니발은 로마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주었다. 한니발이라는 희대의 명장과 싸우면서 로마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병사들은 더욱 단련되었고 군대는 새롭게 개편되었다. 로마군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글라디우스라는 검이 로마군의 주력 무기가 된 것도 이 전쟁을 통해서였다. 여기에 더해 지휘관들은 한니발의 전술을 체득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전술을 구사하게 되었다. 한니발과의 전쟁 이후 로마군은 더 이상 패배를 모르는 군대가 되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통해 북아프리카를 손에 넣었고 곧이어 벌어진 마케도니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함으로써 동부 지중해에 대한 지배권도 차지하게 된다. 이제야 비로소 지중해는 로마인의 바다가 된 것이다. 더불어 로마도 본격적인 제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로마의 관용이었다. 적극적으로 패배자들에게 시민권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동료로 받아들인 로마의 역사가 위기에 처한 로마를 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민권 개방 노선은 로마가 제국의 길을 걸음에 따라 더욱 확대되어 갔다. 라틴인들과 그리스인에 더해 갈리아인들이 로마 시민이 되고 북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로원 의원이 되었으며 스페인인들이 로마 황제가 되었다. 서기 193년에는 septimius 세베루스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는데 그는 최초의 북아프리카 출신 황제였다. 다시 말해서
한니발의 나라인 카르타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인 것이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심지어 라틴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카르타고어만을 사용했다고 한다. 로마는 자신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적국의 후손조차 황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서기 48년 원로원에서 갈리아 코마타인들을 원로원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한 연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학자 황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이 황제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개방적인 시민권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을 이 도시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저를 격려합니다. 진실로 제가 알기에 율리우스 가문은 알비론가 출신이고 코룬카니우스 가문은 카메리움 출신이고 프로키우스 가문은 투스쿨룸 출신입니다. 또한 과거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에트루리아와 루카니아 출신자들이 그리고 전 이탈리아 출신들이 원로원 의원으로 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영역도 알프스 산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내의 모든 사람들, 모든 부족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전쟁 능력을 갖고 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정복한 자들을 이방인으로 배척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달리 로마의 창설자이신 로물루스는 너무나 현명하셔서 여러 종족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날로 정복한 자들을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출신으로 왕이 된 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가 정복한 땅의 자유민들의 자손들에게 공직을 부여하자는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혁신이 아니라 유구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정복당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금과 자산을 로마로 가져오게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강자의 조건 제1편 로마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 읽어주는 니나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봬요. 건강하세요.